미국이 공개한 문서에 쓰여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이것이 북한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올해로 48세가 되었고 미국 의회 산하 군사전략평가국에서 20년 넘게 선임 분석관으로 일해왔어요. 제 업무는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평가하고 그걸 토대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꽤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으면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기존 프레임워크 안에서 검증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야 실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의 전술 활동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핵 관련 시설 가동률이나 미사일 발사 테스트 같은 게 꾸준히 관측됐는데 최근 3개월 동안은 확 줄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나 제재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팀원들과 데이터를 다시 뜯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제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설명력이 너무 낮았거든요. 고위층에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에이펙 이후로 북한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였어요. 저희 팀은 여러 가설을 세워봤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량 변화를 체크해봤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패턴도 분석했어요. 내부 권력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죠.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지만 결론은 매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방성 내부 메모 하나가 제 책상 위로 넘어왔는데요. 거기에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북한 내부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까지 반응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한국의 국방력이 상당히 발전한 건 알고 있었어요. K9 자주포나 청웅 방공 시스템 같은 무기들이 국제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저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 수준이지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언제나 우수하지만 미국 수준까지는 아닌 나라였어요. 훌륭한 동맹국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지만 최첨단 전략 무기 분야에서만큼은 여전히 미국과 격차가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그 메모를 과장된 분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펜으로 동그라미만 쳐두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료 분석관인 마야 로드리게스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마야는 30대 중반의 젊은 분석관인데 저보다 데이터를 훨씬 유연하게 해석하는 편이에요. 컴퓨터 활용 능력도 뛰어나고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그날도 마야는 한국 측 오픈 문헌을 참고한 자료를 들고 왔더라고요. 한국이 공개한 기술 발표 자료인데 북한 내부에서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야는 북한의 심리적 전략적 불안이 한국의 기술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마야, 그건 한국 입장에서 과장된 분석일 뿐이야. 북한이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할 리 없어. 우리가 봐야 할 건 실제 데이터고 한국 측 자료는 참고 정도로만 활용해야 해. 제 말투가 좀 딱딱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분석 방향을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20년 동안 쌓아온 방법론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야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적어도 한번 검토는 해보라며 자료를 제 책상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대충 훑어봤어요.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기술 발표 문서였는데 내용 자체는 꽤 상세했습니다. 잠수함 설계 철학부터 시작해서 소음 억제 기술, 추진 체계 효율성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개 문서라는 건 결국 홍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로부터 며칠 뒤 북한 내부 협력자 라인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평양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단편적인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내용이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연달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라인에서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신형 모델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탐지했다는 보고까지 올라왔어요. 이쯤 되니 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북한이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하는 기존 알고리즘 모델에 넣어 봤어요. 북한의 전력 변화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인데 보통은 꽤 정확하게 작동하거든요. 연료 소비량, 시설 가동률, 미사일 발사 주기 같은 변수들을 입력하면 북한의 군사 활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엔 오류가 났습니다. 데이터 형식이 미국 기준과 맞지 않아서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좀 짜증이 났죠. 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거야. 키보드를 두드리며 몇 번이나 재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야는 한국 연구자들이 공개한 오픈소스 코드를 가져왔어요. 기셔브에 올라온 자료였는데 미사일 궤적 분석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야는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정했고 그러자 오류 일부가 해결됐어요. 모델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참고는 하되 공식 보고서에는 반영하지 말자. 아직 검증이 덜 됐어. 사실 저는 한국 측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미국의 기존 분석 틀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방식에 금이 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프는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오차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변수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화면 속 그래프들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분석 틀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수치를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활동이 줄어든 시점과 한국의 기술 발표 시점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북한 활동 감소, 한국 기술 발전, 내부 심리 변화. 이 세 가지가 우연히 겹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전제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요. 한국은 그저 미국의 우방이자 우수하지만 미국 수준까지는 아닌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그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시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이상 징후일까?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빨간 봉투를 발견했어요. 긴급 보고서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북한 내부 협력자들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연달아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죠. 봉투를 뜯는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긴급 문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였거든요.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 군사회의 관련 내용이었어요. 회의록 전문은 아니었지만 참석자 명단과 주요 안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안건 목록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 재평가, 원자력 추진 체계 대응 방안, 동해 작전 시나리오 수정. 이 세 가지가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미국 항모 전단 동향이나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번엔 전부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북한군 내부에서 한국의 현무미사일 신형 모델에 대한 기술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발사 주기부터 정확도, 요격 난이도까지 꽤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수집한 이 데이터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보다 더 최신이라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한국 무기 정보를 입수한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를 읽을 때쯤엔 손에 땀이 났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탐지 기술과 대함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협력을 제안했는데 러시아 측이 현재 여건상 어렵다며 미온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선 상당한 타격이었을 겁니다.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막힌 셈이니까요. 저는 새 보고서를 모두 읽고 나서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북한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보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평양 내부에서 실제로 한국의 기술 발전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하나가 이런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마야를 만났습니다. 구내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야는 제 얘기를 듣더니 바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유럽 군사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이라며 보여줬는데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 잠수함 소음 억제 기술의 혁신적 진보. 논문 내용을 훑어보니 한국이 개발한 소음 감소의 시스템이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유럽 연구소들은 가끔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비서방 국가들의 기술을 평가할 땐 더 그래. 객관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오히려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 마야는 제 반응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려고 해요?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데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마야의 말이 날카로웠지만 저는 쉽게 입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어요. 북한 전력 평가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기존 모델로는 최근 북한의 행동 패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모두의 의견이었죠. 문제는 어떤 변수를 추가하고 수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해군 전력 증강 속도를 주요 변수로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북한이 실제로 그걸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변수를 넣는 순간 모델 전체가 복잡해져. 이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나중에 더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뿐이야. 그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은 제 의견을 존중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해군 정보국 소속 장교였어요. 비공식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콜린스, 한국 잠수함 건조 일정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쪽 예측 정확도가 상당히 높더군요. 우리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해군 정보국에서도 한국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방위사업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어요. 사업 진행 현황부터 예산 집행 내역, 기술 개발 로드맵까지 투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기밀로 분류될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몇 개의 문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검토해 보려고요. 하지만 여전히 공식 분석에 반영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음 날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북한 미사일 시설 가동률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마야와 함께 국방부 회의실로 갔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이미 여러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박사, 북한 시설 가동률이 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건가요? 제재의 효과만으론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내부 기술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이 한국 요인은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한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한국 측 연락관과 얘기해봤는데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잠수함 관련해서요. 네, 저는 내심 불편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건 한국 측 평가일 뿐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차관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콜린스 박사 독자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동맹국 정보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한국 요인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죠. 브리핑이 끝나고 복돼서 마야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로 뭔가 다른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으론 마야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쌓아온 분석 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변수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계를 바라보던 관점 자체를 수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운로드해둔 한국 자료들을 열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탄탄했어요. 기술적 세부 사항도 구체적이었고 일정 관리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절차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미국 국방부 기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어쩌면 일부 분야에선 더 엄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북한 관련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평양에서 비상군사회의가 소집됐다는 거예요. 안건은 동해안 방어태세 재점검이었습니다. 북한이 동해안 경비를 강화한다는 건 뭔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려의 중심엔 분명 한국 해군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부국장실로 호출당했습니다. 평소엔 원래 보고 때나 얼굴 보는 사이인데 갑자기 부르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부국장 데이비드 핸더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안게, 콜린스. 우리 큰 문제가 생겼어. 부국장은 책상 위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2주간 북한 전력 평가 모델이 완전히 빗나갔네. 예측치와 실제 데이터 간 오차가 30%를 넘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정말로 숫자들이 엉망이었습니다. 이 북한의 핵시설 가동률은 저희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낮았고 미사일 테스트 빈도도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됐어요. 심지어 병력 이동 패턴까지 기존 시나리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국장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상원정보위원회에서 다음 주 청문회를 연다네. 왜 우리 분석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지 설명하라는 거야. 청문회라는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회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부서 전체 신뢰도에 타격이 가거든요. 부국장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 팀에서 뭘 놓치고 있는 건가?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 패턴을 바꿀 이유가 뭔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국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이 그 정도로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한국 해군 전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국장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모델을 수정해야겠군. 한국 요인을 주요 변수로 넣어서 다시 돌려보게. 청문회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8명의 분석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에겐 사흘이 남았습니다. 북한 억제 모델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해요. 한국의 해군력, 미사일 전력, 기술 발전 속도를 모두 반영해서 새로운 분석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야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국 데이터 통합 작업을 맡을게요. 이미 준비해둔 자료들이 있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누군가는 북한 내부 정보 재분석을, 누군가는 역사적 사례 연구를 맡았어요. 저는 전체 구조 설계와 최종 검토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자리로 달려갔어요. 커피 머신 앞엔 줄이 늘어섰고 복사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전쟁터처럼 바뀌었어요. 첫날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마야가 가져온 한국 데이터를 분석 모델에 통합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한국의 잠수함 건조 속도, 미사일 정확도 향상률, 정비 체계 효율성 같은 변수들을 수치화해야 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중견국가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이 없었거든요. 토요일 오전, 마야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임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엔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어요. 네, 한국 방산 기술 발전 곡선이었는데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지수 함수 형태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2020년 이후 기울기가 급격히 가팔라졌어요. 예, 마야가 설명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국가들은 선형 발전을 하는데 한국은 특정 시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어요. 이건 체계적인 투자와 기술 축적이 임계점을 넘은 결과예요.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왜 당황하는지 말이죠. 북한 입장에선 한국이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마치 천천히 걷던 사람이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처럼요. 마야가 덧붙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도 계속 가속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드디어 새로운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한국 변수를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 북한 전력 평가 시스템이었어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3개월간 북한 행동 패턴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기존 모델의 오차율이 30%였다면 새 모델은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새 모델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숫자의 정확성만이 아니었어요.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가치가 사실상 반토막 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과 정밀 타격 체계가 결합되면 북한이 보유한 핵 전력의 실질적 위협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계산이었죠. 게다가 북한은 기술 현대화에 실패했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기술 재공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변수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북한은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고 따라잡을 방법도 없다는 것. 더 심각한 건 북한 지도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술 도발 계획을 중단했고 병력 이동을 줄였으며 시설 가동률을 낮췄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추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기 붕괴에 가까운 현상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부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부국장은 결과 요약본을 읽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제대로 된 건가? 북한전의 상실이라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있고 그게 군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국장이 물었어요. 이게 되돌릴 수 있는 변화인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를 북한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텐데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겁니다. 부국장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상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결과네.
야,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거야.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야, 하지만 데이터를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부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네.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해보게. 단, 표현은 조심해야 할 걸세? 한국 전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미국 리더십 약화로 해석될 수 있어. 네, 그날 오후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 결국 중립적인 언어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띄우는 것도 미국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닌 그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이라는 걸 강조하기로요. 화요일 아침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방청객석도 금방 찼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저를 호명했어요. 콜린스 박사, 최근 북한 전력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분석에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데이터 처리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분석 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려면 한국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네, 의원님.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예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특히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없고 그 결과 전략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현무 미사일 체계, 정비 시스템 효율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북한 입장에선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어서 북한은 따라잡을 생각조차 포기한 겁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해졌고 의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주 수요일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브리핑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한국 기술 협력 관련 사안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마야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목요일 아침 일찍 기차를 탔어요. 필라델피아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조선소 정문에 도착하니 해군 소령 한 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은 톰 맥클린이라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사님. 오늘 보실 내용이 꽤 흥미로울 겁니다. 저희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조선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곳곳에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공기 중엔 쇳가루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맥클린 소령기 안내한 곳은 설계동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들어가니 이미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간인 복장도 있었고 해군 제복도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사람이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이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좀 민감한 내용인데요. 우리 엔지니어 팀이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되물었어요. 한국요? 이번 주말에요? 데이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급하게 잡힌 일정입니다. 거제도에 있는 한국 조선소로 가서 기술 연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한국 측 설계를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 리모델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미국 해군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운다고요? 다른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열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건 주로 추진 체계 설계와 조립 공정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모듈화 작업 효율성이 뛰어나거든요.
블록 조립 정확도가 밀리미터 단위로 관리되고 용접 불량률도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조선소 내부 사진이 떠올랐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장, 체계적으로 배치된 장비들, 대형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실시간 공정 현황.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사진만 봐도 미국 조선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데이비스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시설은 1970년대에 지어진 거라 노후화가 심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지만 완전히 새로 짓는 게 아닌 이상 한계가 있어요.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2000년대 이후에 최신 설비로 구축됐죠. 기본적인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마야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배우실 계획인가요? 다른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추진체계 냉각 시스템 배치 방법이요. 한국 설계는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면서도 정비 접근성이 좋아요. 우리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이 12% 높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접 자동화 공정도 배울 예정이에요. 한국은 로봇 용접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어요.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국 방식을 배우러 가는 거였습니다. 맥클린 소령이 덧붙였어요. 해군 내부에서도 처음엔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가서 배워야 하냐는 거죠. 하지만 실무진들이 한국 자료를 검토한 후론 생각이 바뀌었어요. 배울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번 주말에 출발해서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데이비스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SI팀이 작성한 원자로 안전성 보고서 요약본이었어요. 저는 몇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부터 부품별 내구도, 테스트 결과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기준보다 더 엄격한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마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디테일 수준은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설명서가 우리 기존 매뉴얼보다 훨씬 실용적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자료를 보고 나니 한국 원자력 잠수함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브리핑을 듣고 나서 데이비스가 물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 자료들이 처음엔 왜 공개되어 있었던 건가요? 미국 같으면 대부분 기밀로 분류했을 텐데요. 데이비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숨길 필요가 없을 만큼 앞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자신감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맥클린 소령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팀이 한국에 가면 실제 작업 현장을 볼 겁니다. 블록 조립 과정부터 품질 검사 시스템까지 직접 체험할 예정이에요. 난 한국 측에서 상당히 협조적이더라고요.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기술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려 한다는 건가요? 점심시간에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맥클린 소령과 대화를 나눴어요. 소령,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해군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맥클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죠.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다른 나라 기술을 배워야 한다니. 하지만 실무진들은 금방 받아들였어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자존심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오웬 리모델링 중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공사 중이라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 많았어요. 한 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설계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 도면 한쪽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맥클린이 설명했어요. 저게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낸 자료입니다. 우리 리모델링 설계에도 한국 조선 규격을 일부 반영하고 있어요. 전력 공급 체계부터 환기 시스템까지요.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국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설 설계부터 작업 공정까지 한국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현장 감독이 말했습니다. 예, 한국 자료가 워낙 상세해서 그대로 따르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때 우리가 30년 전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마야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제 믿어지시죠? 한국이 정말로 다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네?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가서 배우러 간다니 이틀 후면 출발한다고 하잖아. 마야가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받은 자료들 정리하면 우리 북한 억제 모델 변수가 더 정확해질 거예요. 예, 한국 잠수함 전력의 실제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빨리 전의를 잃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한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북한 입장에선 따라잡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국 엔지니어들도 배우러 갈 정도인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계산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한국과 경쟁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돌아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자리에 앉아 필라델피아에서 받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조선 기술 수준, 설계 능력, 품질 관리 체계, 이 모든 정보를 북한 억제 모델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한국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정보들이 더 들어올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겠구나.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미국 해군이 한국에 가서 배운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게 한국 기술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이유도 이제 명확했어요. 한국이 너무 빨리 달려나갔으니까요. 금요일 오후 부국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회의실엔 국방부 관계자 2명과 해군 정보국 대령 1명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부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자네가 받아온 자료들을 토대로 모델을 다시 돌려봤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네, 어젯밤에 팀원들과 함께 재계산했습니다. 결과가 꽤 충격적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북한 전술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 평가 그래프였는데 수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부 관계자 중 1명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원인은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완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둘째, 현무 정밀 타격 체계와의 결합 가능성이 북한에게 치명적입니다. 셋째, 북한의 기술 현대화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넷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기술 재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북한 전력의 실질적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해군 정보국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박사님, 이건 너무 극단적인 분석 아닙니까? 북한이 아무리 뒤처졌어도 핵무기는 여전히 위협이잖아요. 저는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핵 자체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전술적 효용성은 다른 문제예요.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순간 한국의 탐지 및 타격 능력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북한 지도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발을 중단한 겁니다. 부국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럼 북한 병력 이동량 감소도 이것 때문이란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달간 북한의 전술 도발 대비 태세가 거의 중단됐어요. 병력 이동도 최소화됐고요. 이건 단순한 전략 조정이 아닙니다. 북한 지도부가 한국과의 군사적 대결 자체를 제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사기 붕괴 수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우리 대북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합니다. 북한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과대평가라기보단 변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상부에서 이걸 좋아할 리 없네. 한국 전력 평가를 공식 보고서에 넣으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거야.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할 순 없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일단 조심스럽게 서술하되 핵심 내용은 빼지 말고 넣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야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이 좋진 않았어. 하지만 데이터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제 공식 보고서 작성만 남았어? 마야가 말했습니다. 한국 출장 간 엔지니어들 보고서도 곧 올라올 거예요. 그것까지 반영하면 더 확실한 분석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정말로 한국 출장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해군 엔지니어 팀이 주말 동안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하고 작성한 자료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는 상세했고 솔직했어요. 한국 조선소의 작업 효율성, 품질 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들의 전문성 수준,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정밀 공장이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디지털로 관리되고 실시간으로 품질이 모니터링됩니다. 미국 조선소가 따라가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것도 따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지 따라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중간쯤에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블록들이 정밀하게 조립되는 장면, 로봇 용접기들이 일렬로 작업하는 모습,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공정 진행 현황, 모든 게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마야가 제 뒤에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이 겁먹을 만하네요. 자기들이랑 차원이 다른 세계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배운 기술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추진체계 냉각 시스템 최적화, 블록 조립 정확도 관리 기법, 자동화 용접 프로그래밍, 품질 검사 시스템 운영.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미국 방식과의 차이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권고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리모델링 시 한국 조선 규격을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한국 기술진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신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제 권고가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 없이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후에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 분석에 반영할지 논의했어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단순한 변수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게 한국은 절대적인 기준점이 됐어요. 다른 팀원도 동의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군사 계획을 세울 때 한국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야가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북한의 전술 활동 감소 곡선과 한국의 국방 기술 발전 곡선을 겹쳐 놓은 거였어요. 두 그래프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올라갈수록 북한은 내려갔어요. 마야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완벽한 인과관계입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가 북한의 전위를 꺾고 있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야. 북한의 전의 상실은 한국의 속도 때문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상부에서 받아들일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해할 거야.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서 반박하기 어려울 거야. 화요일 아침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립적인 언어로 쓰되 핵심은 빼지 않기로 했어요. 제목은 북한 전력 평가 및 전의 변화 분석으로 정했습니다. 서론에서는 최근 북한 활동 패턴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서술했어요.
본론에서는 4가지 원인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명확하게 썼어요. 북한의 전술적 공격 의지는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 속도에 직접적으로 기인합니다. 한국 해군력의 질적 도약과 정밀 타격 능력의 향상은 북한 군사 전략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단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도발 억제가 자연스럽게 달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들을 여러 번 고쳐 썼어요. 정확하면서도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려고요. 수요일 오후 부국장에게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부국장은 1시간 넘게 보고서를 읽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긴장됐어요.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드디어 부국장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들어오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부국장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썼어, 콜린스. 객관적이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었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부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상부에서 한국 전력 가정 부분을 조심스럽게 서술하라고 하더군. 미국 리더십 약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최대한 중립적으로 썼습니다. 이 이상 완화하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어요. 부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이대로 가자고. 내가 상부를 설득하지. 데이터가 명확하니까 결국 받아들일 거야.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공식 문서가 되는구나. 북한이 무너지는 이유, 한국이 성장하는 속도, 이 모든 게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분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 공식 보고서가 의회와 국방부 고위층에 배포됐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어요. 오전 10시쯤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청문회를 열겠다는 통보였어요. 이번엔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비공개 브리핑 형식이었습니다. 더 솔직한 대화가 오갈 거라는 뜻이었죠. 화요일엔 국방부 여러 부서에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메일과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력 평가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어요.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해군 쪽에선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실무진들은 현장에서 이미 체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분석관과 3명의 군 관계자가 참석했어요.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박사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측정입니다. 차관보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그럼 북한이 정말로 한국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3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과 정밀 타격 체계. 둘째, 북한의 기술 현대화 실패. 셋째,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 단절. 이 3가지가 합쳐지면서 북한은 전략적 선택지를 잃었어요. 그 결과가 전의 상실입니다. 한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전의 상실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난 석 달간 북한의 군사활동 통계였습니다. 미사일 테스트 횟수, 핵시설 가동률, 병력 이동 규모. 이 모든 지표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북한이 공격적 태세를 유지할 의지를 잃었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네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문제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있다는 건 곧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 리더십 약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맹 전략의 성공이죠. 우리가 한국을 지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말에 차관보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 프레임이 좋네요.
미국 동맹 정책의 성과라고 접근하면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결국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였던 거죠. 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관점을 조정하면 됐어요. 간담회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목요일 아침 마야가 긴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제임스, 이거 봐요. 북한 관련 새 정보가 들어왔어요. 화면엔 북한 내부 정보망에서 포착된 문서 요약본이 떠 있었어요. 평양중앙군사위원회 회의록 일부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대남 전략 재검토였어요. 핵심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측 해군 전력 증강으로 인해 기존 작전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불가피.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한국 해군력 때문에 기존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이거 보고서에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건 중요한 증거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국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부국장은 새 정보를 검토한 뒤 보고서 부록으로 추가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오후 내내 부록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북한 내부 문서 분석, 회의록 해석, 전략적 함의, 모든 걸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해가 질 무렵 부록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보고서는 더 완벽해졌어요. 북한 스스로 한국을 위협으로 인정한 증거까지 담겼으니까요. 금요일 드디어 상원정보위원회 비공개 브리핑 날이 왔습니다. 저는 마야와 함께 의회 건물로 갔어요. 브리핑룸은 공개 청문회장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의원 6명만 참석했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북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에요. 경제 제재나 내부 붕괴가 아니라 군사적 무력감 때문입니다. 한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군사적 무력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전력이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국과 영국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현무미사일 체계는 북한의 모든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의 정비 및 생산 체계는 지속 가능성이 뛰어납니다. 북한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포기했다는 건가요? 저는 최근 정보를 보여줬어요. 평양 군사회의 회의록이었습니다. 북한 스스로 한국 때문에 작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전략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병력 이동도 줄었고 시설 가동률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의원이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게 미국 국방 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지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둘째, 북한 위협 평가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북한의 실질적 위협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요. 다른 의원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동맹 전략의 성공입니다. 네, 우리가 한국을 지원하고 협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국이 강해질수록 북한은 약해집니다. 이건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 말에 여러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리핑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저는 데이터로 답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분석이 설득력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겠습니다. 다만 표현을 일부 조정해서 대외 발표용으로도 준비해 주시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건물을 나서며 마야가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제임스. 드디어 인정받았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네, 해냈어요. 진실을 전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지만요. 마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부서들도 한국을 다르게 볼 거예요. 박사님 보고서가 기준이 될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축하 메시지였어요. 국방부 여러 부서에서 보고서를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모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를 대통령 일일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국 동맹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북한은 더 이상 과거처럼 평가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강국으로 인식될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최종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북한 전력 평가 및 전해 변화 분석. 저는 문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거기엔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해 상실은 한국의 국방 기술 발전 속도에 직접 기인하며 이는 구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 억제의 핵심 축이 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동맹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녁 무렵 부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린스, 수고했네. 자네 보고서가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야. 상부에서 매우 만족해 하더군.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부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과의 합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야. 자네가 책임자를 맡아줬으면 해.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던 한국의 기술력, 점점 쌓여가는 증거들, 그리고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로요. 보고서가 공식 채택된 지 사흘 뒤 국방부에서 대규모 정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관련 동맹 전략 조정이 주제였어요. 회의실엔 국방부 차관, 합참 부의장, 각 군 정보국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전문가 자문으로 초청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차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콜린스 박사 보고서는 우리 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한국을 어떻게 재평가하고 북한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것인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합참 부의장이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 해군력 증강은 이미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대 사령부도 한국을 이제 대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해군 정보국장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협력 사례를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진의 지원으로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거제돼서 일주일 연수받고 돌아온 후 작업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한국 방식을 적용하니 불량률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회의실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육군 정보국장이 끼어들었어요. 미사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현무 체계는 정확도와 생산 속도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폴란드 수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납기를 정확히 지키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더군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콜린스 박사, 북한 반응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정보에 따르면 평양 지도부는 한국 원자력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봅니다. 그 이후엔 기존 군사 전략이 무의미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한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포기했다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포기라기보단 제 계산입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전 시나리오를 더 이상 승산 있는 옵션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응 전략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북한을 과대평가하던 관행을 바꿔야 해요. 여러 참석자가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군 정보국장이 발언했어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미국 방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차관이 손을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경쟁보단 협력으로 봐야 합니다. 네, 한국이 강해지는 건 우리 동맹 체계가 강해지는 겁니다.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 본질을 놓쳐요. 저는 속으로 차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하고 동맹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회의 마지막에 차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과의 합동 연구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콜린스 박사가 총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돼서 해군 정보국장을 만났습니다. 국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박사님 보고서 덕분에 우리도 입장이 편해졌습니다. 한국 협력을 추진하는데 명분이 생겼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아무튼 앞으로 자주 협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해군 전략국에서 비공식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워싱턴 해군 야드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오후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작전 계획실이었어요. 책임자인 로버트 체인벌린 대령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대령은 대형 스크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엔 태평양 지도가 떠 있었어요. 한국 주변 해역에 여러 마커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체인벌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새로 작성한 작전 계획입니다. 한국 해군 전력을 주요 변수로 포함시켰어요. 박사님 보고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령이 마커 하나를 가리켰어요. 한국 원잠이 여기 배치되면 북한의 동해안 접근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로 전략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내부 문서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이 들어갔어요. 한국 원잠 전력은 미 해군의 작전 변수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상부 승인받는데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통과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의 무게를 느꼈어요. 공식 문서에 들어갔다는 건 정책이 바뀌었다는 의미니까요. 체인벌린 대령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도발 억제 곡선이었어요. 그래프는 최근 몇 달간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북한의 전해, 공격 의지, 작전 효용성, 비용 대비 효과, 모든 지표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분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대령이 진지한 표칭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박사님 보고서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장 데이터를 보니 부정할 수 없더군요. 한국은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니 마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임스, 유럽 동맹국들 반응 들어봤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 중심 표준을 채택하기 시작했대요. 방산 분야에서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마야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독일 연방군이 한국산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고 프랑스는 한국 조선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준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에요. 기술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케이스예요. 금요일 아침 북한 관련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내부망에서 포착된 문서였어요. 북한군 내부 교육 자료였는데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측 신형 무기체계 대응 불가 사례 분석. 저는 문서를 열어봤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긴 한국 원잠에 대한 탐지 방법이 없다는 인정, 현무 미사일 요격 불가능성, 정밀 타격 회피 방법 부재. 모든 항목이 대응 불가로 결론 났어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특히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남측 원잠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의 기존 해안 방어 체계는 무력화된다. 새로운 대응 방안 수립이 시급하나 현 기술 수준으론 실현 불가능.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북한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요. 이건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부국장에게 보고했어요. 부국장은 문서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북한이 완전히 주저앉았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책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북한 위협을 과대평가하던 관행을 버려야 해요.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다음 주 정책 회의 때 이 자료를 제시하게. 그날 오후 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에게 북한 문서를 공유했어요. 팀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은 사실상 백기를 든 거네요. 다른 분석관도 동의했어요. 군사적 대결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겁니다. 저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분석한 게 현실이 됐어요. 북한은 한국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야가 질문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역할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적응하려 하는지, 한국은 어떻게 더 발전하는지, 그리고 미국은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각자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집에서 지난 한 달을 정리했어요. 처음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편견, 점점 쌓이는 증거들,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 청문회, 그리고 정책 변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지만 논리적이었어요. 데이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방정식 그 자체가 됐어요. 네, 북한을 평가하려면 한국을 먼저 봐야 하고 한국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좁은 땅에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 바로 턱 밑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니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합동 연구 프로젝트 관련이었어요. 참여 부서, 예산, 일정 같은 실무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도 바뀔 거예요. 단순히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직접 협력하며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후에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콜린스 다음 달에 서울 출장 가야 할 것 같네. 한국 국방부와 첫 회의가 잡혔어. 저는 놀랐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부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책임지게.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서울 출장, 한국 현장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사흘 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다른 팀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엔 청소하는 분들만 계셨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처음 발견했던 이상한 수치부터 시작해서 최종 보고서까지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책상 위엔 여러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축하나 감사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북한 전문가로 유명한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의 보고서는 북한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평가할 때 한국 변수를 절대 빼놓을 수 없게 됐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모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대통령 브리핑이 있는데 북한 관련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잠시 놀랐지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니 분석관으로서 최고의 연계였으니까요. 주말 동안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핵심만 담아야 했어요. 대통령은 바쁜 분이니까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북한은 한국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둘째,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셋째, 미국은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봐야 한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상황실로 안내받았어요. 이미 여러 고위 관료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네, 잠시 후 대통령이 입장했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손짓하며 앉으라고 했어요. 브리핑을 시작하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전체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했어요. 대통령님, 제임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북한 전력 변화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대통령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북한이 정말로 위축되고 있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네, 대통령님. 북한은 한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차례로 보여줬어요. 북한의 활동 감소 그래프, 한국의 기술 발전 곡선, 두 나라의 격차 확대 추세,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질문했어요. 왜 하필 지금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진짜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더 발전된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어요. 북한은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 미사일 기술, 원자력 기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북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규범을 지키고 있지만 기술적 잠재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북한은 바로 그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CIA 국장이 질문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최근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를 보여줬어요. 평양 고위층 회의록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남측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보다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 그들의 기술 기반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한국의 잠재적 능력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북한은 한국이 실제로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억제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정책을 조정하죠.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북한 평가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세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브리핑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최고 의사결정자가 제 분석을 받아들인 겁니다. 백악관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워싱턴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마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브리핑 잘 끝났어. 대통령도 우리 분석 인정했어. 몇 분 후 마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제임스. 우리가 해냈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오니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 방산업체 몇 곳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한국산 무기 문의가 급증했고 한국 주도 공동개발 논의가 재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야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느리면 한국 쪽으로 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책 변화가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표준, 품질 기준, 생산 방식, 모든 게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에게 최신 동향을 공유했어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에요.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다른 팀원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측한 게 현실이 되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우리 역할은 이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죠. 저녁 무렵 마야와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야가 난간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제임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몰랐어? 아무도 몰랐지.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야.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어. 마야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기분일까요? 바로 옆에서 저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를 보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의 잠재력을 아는 거야. 한국은 지금도 충분히 강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 북한은 그걸 알고 있어? 다음 날 국방부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여러 부서가 모여 한국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간쯤 한 해군 장교가 발언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한국이 만든 장비들은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비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놓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였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앞섰어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동맹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여러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후반부에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정리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분석가입니다. 경쟁심이나 국가 감정은 잠시 내려놓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 북한은 스스로 한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죠. 한국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방정식 그 자체입니다.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의 상실은 결국 한국의 기술적 잠재력 때문이었고 한국의 국방 발전 속도는 미국마저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있는 분석이었다고 필요한 진실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니 화면 한쪽엔 북한의 활동 감소 그래프가, 다른 쪽엔 한국의 잠수함 전력 개발 타임라인이 떠 있었어요. 두 그래프는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판이 완전히 바뀐 거구나. 저는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판은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좁은 땅에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 바로 턱 밑까지 도달하는 속도로 무기 체계를 만들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고 나아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강국이 됐어요. 며칠 후 북한 관련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부 통신망에서 포착된 대화 내용이었어요. 북한 고위 장교들 사이에 오간 메시지였는데 한 문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남측은 원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자제를 바랄 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정보를 부국장에게 보고했고 부국장은 이걸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엇이 북한의 전의를 꺾었는지 이제 완벽하게 증명됐어요. 한국의 현재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이 언제든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
그리고 북한이 절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 이 모든 게 결합되어 북한을 주저앉게 만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최종 정리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분석을 한 문서로 종합하는 작업이었어요. 제목은 한국 중심 안보 질서의 등장과 북한 전략 위축 분석으로 정했습니다. 서론에서는 변화의 시작점을 설명했고,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나열했어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명확하게 썼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의 중심축으로 부상했으며, 북한은 한국의 기술적 잠재력 앞에서 전략적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현재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언제든지 더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미국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틀린 곳이 없는지, 과장된 표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에 근거했고 논리는 명확했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최종 보고서로 정했어요. 정말로 최종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었으니까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지난 몇 주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난 여정이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재킷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걸었어요. 저는 차에 타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한다고.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편견이 될 수 있다고.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품질을 높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두가 고개를 돌려 한국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선생님이 됐어요. 저는 차 시동을 걸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게 됐고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고, 그리고 미국인 저조차도 이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바로 현실이고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라고.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차창 밖으로 펼쳐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한국의 성장은 계속될 거고 북한의 두려움도 커질 거라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거라고. 판은 이미 바뀌었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언제든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콜린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엔 믿지 않았던 한 미국 분석관이 데이터 앞에서 솔직해지고 결국 진실을 인정하게 된 여정이었죠. 그가 발견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땅에서 시작해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북한이 두려워한 건 우리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조용히 기술을 쌓고 묵묵히 품질을 높이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의 힘이었죠. 이제 세계는 우리를 새로운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마지막 말처럼 판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